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인 심은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을 잃고 악착같이 살아온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큰아들에게 2년 전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 때문에 큰아들은 가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 우리 큰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을 모두 사고로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도 제가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죠. 그 후 28살이 되던 해 식당 사장님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우리 부모님은 고아원에서 만나 결혼하셨어. 두 분은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도매상을 하셨는데 어느 날 장대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두 분 다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지. 나를 고작 7살에 홀로 남겨두고 말야. 그때 아버지랑 엄청 친했던 친구분이 나를 거둬주셨는데 그분 덕분에 내가 잘할 수 있었어.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내겐 은인 같은 분이지. 내 가장 친한 친구 규섭이도 그분 아들이고. 남편은 종종 친구 규섭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술 한잔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결혼한 지 2년 뒤 첫아들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4년 뒤에는 둘째 아들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죠. 남편도 저도 세상에 가족이라 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저는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드디어 제 꿈이었던 작은 식당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매운 오징어 볶음을 주 메뉴로 한 가게였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죠. 단칸방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가 전세 빌라로 이사했고 이제는 나만의 가게까지 생겼으니 정말이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형제나 다름없던 규섭의 친구가 남편에게 뒤통수를 치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그 친구의 빚보증을 서줬던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랬어? 이제 어떡할 거야?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우리가 전부 갚아야 된다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규섭이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어. 안 그러면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면서 제발 자기 목숨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거절해? 내가 그동안 규섭이네 집에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아무리 규섭 씨에게 전화를 걸어도 그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이라도 한 듯 남편에게 그 큰 빚을 떠넘기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후 함께 일구어 온 수많은 것들, 안정된 삶, 자그마한 재산, 그리고 소박한 행복,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던 집을 팔고 다시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가구와 소지품도 죄다 팔아치웠고 우리의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던 그날 저는 속이 뒤집히는 심정이었지만 절망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악착같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새벽부터 직접 시장에 가서 싼 재료를 사고 조금이라도 손님을 더 모으기 위해 메뉴 개발에도 신경을 썼죠. 온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는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남편은 그 일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형제처럼 믿었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틀어박혀 술에 의지하며 지내기 시작했고 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3개월 후 남편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했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당신이 죽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그놈이 죽어야지. 왜 당신이 이런 선택을 했냐고. 나랑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강인한 사람이라 믿었고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을 줄 알았던 남편이 결국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게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남편은 자신이 휘어질 줄 몰랐고 결국 더 큰 풍파에 부러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은 저를 도와주겠다며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펄쩍 뛰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가난은 금방 이겨낼 수 있어. 지금은 어렵지만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부야. 가난 때문에 너의 미래를 포기하지 마. 공부에 최선을 다해.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그 말에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고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참으로 힘들고 가난해 찌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도 큰아들도 악착같이 버텼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큰아들은 그 시절을 겪으며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둘째에게는 그 시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자꾸 삐뚤어지더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쁜 길로 빠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고 빈 공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주민들에게 신고당해 학교에 여러 번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둘째를 혼내고 타일러를 받지만 아이는 자꾸만 엇나가더군요. 어느 날은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둘째는 저보다도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했죠. 덕모야,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 속을 썩일 거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떻게 엄마보다도 늦게 들어와? 장사 끝내고 오는 엄마보다 늦게 들어오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러자 둘째는 화가 난 듯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나 정말 이 집이 지긋지긋해. 매일 밥상에 무말랭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도, 겨울마다 차가운 이 바닥도, 장마철도 아닌데 천장에서 줄줄 새는 곰팡이도 왜 우리가 아빠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냐고. 난 아빠가 너무 미워. 이 집에 오면 아빠에 대한 원망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며 둘째는 벽을 향해 몸을 돌리고 흐느끼더니 결국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를 바로잡은 건 다름 아닌 당시 고3이었던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둘째를 다그치지도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큰아들은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서 둘째가 싫어하는 벽에 곰팡이를 매일같이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차가운 바닥을 조금이라도 덮어두기 위해 자신의 이불과 겉옷을 겹겹이 깔아놓곤 했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번 돈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모야,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런 큰아들의 마음에 결국 둘째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눈물 맺힌 눈으로 형을 바라보며 말했죠. 형이 번 돈은 형이 써야지. 왜 나한테 줘? 맨날 엄마 속만 썩이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나한테 화도 안 내고. 형, 바보야? 큰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덕모야, 내가 널 밖으로 끌고 다닌다고, 너한테 화를 낸다고, 네 마음속 상처가 나을 수 있을까? 네가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건 너의 잘못이 아니잖아. 네가 그 상처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상처가 나을 때까지 형으로서 옆에서 도와줄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고 네가 그동안 느끼지 못한 것들도 내가 형으로서 너한테 해줄게. 맛있는 것도 친구들이랑 놀 용돈도 따뜻한 집도 모두 줄 테니까 엄마 속 그만 썩이고 나도 조금만 더 클 때까지만 기다려줘. 형이 부탁할게. 둘째는 큰아들의 말에 멍한 표정으로 잠시 서 있다가 손에 쥔 용돈을 꼭 쥐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는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는 이전처럼 사이좋은 관계로 돌아갔고 우리 집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아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가게가 입소문을 타면서 집안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고 덕분에 방 2칸짜리 빌라 전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둘째는 군에 입대했는데 군 생활이 체질에 잘 맞는다고 하더군요. 이제 나 군대에서 먹고 자니까 형은 더 이상 용돈 줄 필요 없어. 나도 돈 벌어서 엄마도 호강시켜줄 거고 형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거야. 나도 이제 다 컸다고. 둘째는 그렇게 군대에 말뚝을 박았고 가족 모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가게를 시내로 옮기며 평수를 조금 넓혔고 다소 연식이 있긴 하지만 3룸짜리 아파트도 자가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33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속도 위반이었어요. 2살 어린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큰아들이 이 사실을 폭탄처럼 털어놨을 때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술집을 운영하던 둘째는 웃으며 말했죠. 형이 속도 위반이라니 대박이네.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어요. 결국 두 사람은 며느리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서울의 한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의 쭈글쭈글한 얼굴을 보니 어찌나 마음이 울컥하던지요. 비록 저와 큰아들이 바빠서 손주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가끔씩 며느리나 큰아들이 영상통화로 보여주는 손주의 모습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그저 큰아들이 새로 생긴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하던 불행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뭐, 암이라고. 다른 병원도 가봤니? 네. 엄마,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대장암이 맞대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결혼한 지 4년 만에 큰아들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최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대장 내시경 중 6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암이 얼마나 진행됐다는데? 정확한 건 수술 후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대요. 아마 2기나 3기일 거라고 해요.
수술은 2주 뒤로 잡혔어요. 이미 회사에는 휴가 신청해 놨어요. 큰아들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말 이 지독한 팔자가 내 아들까지 잡아먹으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큰아들은 대장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2주간 입원 후 퇴원했고 그 기간 동안 저는 가게를 잠시 쉬고 큰아들의 곁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퇴원하던 날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옆에서 돌봐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애미야. 너도 5살 된 병훈이를 돌봐야 했잖니. 너도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리고 저는 며느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봉투 속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큰아들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죠. 큰아들은 봉투를 며느리에게서 빼앗아 돌려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냥 받아. 네가 앞으로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회사도 1년간 휴직할 텐데. 그동안 너희 가족은 뭐 먹고 살겠니? 그래도 엄마, 저희도 돈 있어요. 암 보험금도 나올 거고.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들이 아프니 내가 너라도 도와야지. 며느리는 죄송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였고 큰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저는 큰아들을 안아주고 며느리와 손주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저를 데리러 온 둘째와 함께 큰아들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큰아들은 회사를 휴직하고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이 너무 걱정되어 2주에 한 번씩 큰아들을 찾아가며 돌봤습니다. 너무 자주 큰아들 집을 찾아가서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자식 걱정은 어쩔 수 없더군요. 어느 날도 며느리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라.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번에 그렇게 큰 돈을 주셨는데 왜 오실 때마다 또 돈을 챙겨주세요? 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가 더 미안하다. 나도 돈이 많으면 더 주고 싶지만 가게 보수 때문에 계속 큰 돈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어. 이거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가 남편 병간호하랴, 아들 돌보랴 고생이 많지 않니? 내가 자주 와서 불편하지는 않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라도 병훈이가 아프면 걱정돼서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예요. 더 자주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그럼 나 간다. 다음엔 오지 말라 하면 진짜 안 올 테니까. 조심히 가세요, 엄마. 근데 제발 다음엔 용돈 같은 거 가져오지 마세요.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알았다. 알았어. 병훈아, 할머니랄게. 다음에 보자.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그날은 날씨가 선선해졌는지 며느리와 큰아들은 방충망만 친 채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놓았더군요. 저는 배꼽 인사를 하는 손주를 뒤로 한 채 혹시 모기가 들어갈까 얼른 방충망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중 문득 얼마 전에 카드 매출이 통장에 입금된 게 생각났어요. 마른 큰아들의 얼굴과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못 먹이고 자라서 우리 아들이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생활고에 시달리는 며느리와 손주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더 찾아 다시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병원비든 생활비든 어디든 보태 쓰라고 말이죠. 제가 함께 살지 않으니 해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습니다. 빌라 2층에 있는 큰아들 집으로 향하던 중 계단을 오르면서 뭔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다른 집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큰아들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어요.
현관문은 열려 있고 방충망만 닫혀 있어서 큰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다다른 순간 며느리의 말이 들려왔고 저는 너무 놀라 그만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당신 엄마 눈치도 없어. 왜 저렇게 자주 와?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픈 자식 걱정돼서 오시는 거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게다가 올 때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용돈까지 주시잖아. 그 돈은 꼬박꼬박 다 받으면서 엄마가 오는 건 싫고 돈 받는 건 좋은 거야? 그래, 그러니까 10만 원은 그냥 계좌로 보내라고 해. 예전엔 그래도 50만 원씩 꼬박꼬박 주더니 나이 드니까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아. 내가 10만 원 받으려고 1시간 넘게 웃는 연기하는 거 짜증나. 아들 얼굴 보고 싶으면 당신이 당신 엄마 집에 직접 찾아가든가.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싶었죠. 순간 저는 정말 내가 다른 사람 집 앞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충망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집은 제 큰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이었죠.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대출받는 것도 겁나서 좋은 아파트 못 갔다는 당신의 불만도 이해했고, 당신 남동생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 합의금 때문에 몇 천만 원 요구했을 때도 못 들어서 미안해했어. 그때도 다 참았어. 그래서 당신이 나를 원망할 때마다 전부 받아들였어. 월급 받자마자 당신이 돈 모으지도 않고 사치하는 것도, 내가 번 보너스가 나오면 처가에서 다 가져가는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 당신 임신했을 때 직장 그만두고 더 이상 처가에 용돈 못 드린다고 해도 엄마한테 병훈이 잘 키우라고 용돈으로 받던 50만 원에 더해서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처가에 보냈잖아. 거기다가 엄마가 내가 암에 걸렸다니까 1,000만 원이나 주셨는데도 그 돈 어디로 갔어? 그런데도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찾아오는 게 그렇게 싫어? 1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엄마가 주는 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당신 엄마가 무슨 대단한 돈이라도 주신 줄 알겠네. 나도 처음에 당신이 대기업 다닌다길래 연봉 1억쯤은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생색은 오지게 내네.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 애 낳고 직장 잃고 내 인생 망쳤는데 지금 와서 나 버리겠다고? 대출도 못 받는 주제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남편 데리고 사는 내가 조강지처야. 너 같은 남편 내가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받아주기나 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손주가 그 와중에 울음을 터뜨렸고 제 인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문 앞에서 계속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그대로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놀란 기색으로 가득했고 큰아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왜 다시 오셨어요? 설마 우리 얘기 다 들으신 건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큰아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대화가 전부 제 귀에 들어갔다는 걸 깨달았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축 처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그 모습에 저희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며느리에게 다가갔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뺨을 감싸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어머님. 며느리는 뺨을 부여잡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저는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니? 뭐? 정신병에 걸린 남편이라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을 다 너희 집에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서?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무슨 오해?
방금 내가 두기로 똑똑히 들었어. 너 지금까지 나한테 숨 가식 떨었던 거냐? 내 아들이 마흔, 열인 걸 이용해서 앞에선 착한 척, 미안한 척 하면서 뒤로는 돈이나 뜯어먹고 산 거야? 그리고 뭐? 10만 원? 그 돈도 아깝다는 거야? 몸 멀쩡한데도 밖에 나가 아르바이트 하나 안 하고 남편 돈만 빨아먹고 살더니 아주 우습게 본 모양이구나.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며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요. 거기서 다 들으셨어요? 피차 잘 됐네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돈 타내려고 웃는 연기하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어머님, 눈치 좀 챙기세요. 자식을 대출도 못 받는 정신병에 걸리게 키워놓고 염치 없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게 말이 돼요? 아무리 제가 참는다고 해도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는 게 정상입니까? 어머님이 온다고 저 사람 병이 나아요? 의사도 아니시면서 불편하게 왜 자꾸 오세요? 그래도 제가 저 사람 데리고 살아주니까 감사의 의의로 그 푼돈은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추악한 면모를 숨기고 그동안 제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제 큰아들이 이런 여자한테 바보같이 돈이나 뜯기면서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고 큰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정신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네가 염치라는 게 있기는 하니? 이 집에 네가 벌어서 들어간 돈이라도 있냐? 내가 준 돈 1억, 우리 아들이 모아둔 돈으로 이 집 마련한 거잖아. 너희 친정에서 단 한 푼이라도 보탰어? 너 결혼하고 돈 한 푼 벌어본 적 있냐? 남편 자존심 깎아내리면서 돈 뜯어 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서 감사는커녕 뻔뻔하기까지 해? 네가 내 아들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너한테 고마워해야 해? 지금 보니까 너 때문에 내 아들 몸에 암덩어리가 생긴 것 같아. 넌 간병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병에 걸린 거야. 발암물질 같은 너 때문에 말이다.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여기 오면 이혼한다고 했지? 좋아, 당장 이혼해. 재원아, 이혼해. 안 하면 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큰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며 손주를 부르자 며느리는 그제야 소리쳤습니다. 가긴 어딜까?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큰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막으며 제 머리채를 잡아챈 겁니다. 순간 몸이 휘청였고 큰아들이 다급히 저를 붙잡아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다음 행동에 며느리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미쳤나? 감히 누구 건드려? 큰아들은 평소 착한 성격과는 달리 며느리의 뺨을 세게 후려친 겁니다. 뺨을 맞은 며느리는 바닥에 철퍼덕 쓰러졌고 큰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았어. 하지만 감히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심지어 엄마한테 손을 대.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한 짓들 다 참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 우리 병훈이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게 싫어서였다고. 그런데 엄마한테까지 이러면 말이 다르지. 이혼해. 당신이 맨날 협박하듯 말하던 그 이혼 나 지금 할 거야. 며느리는 당황해서 울먹이며 말했지만 큰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요. 큰아들은 저와 손주를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큰아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둘째는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형, 진짜 바보도 정도가 있지. 그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여태 그 여자랑 살고 있었다고? 왜 그런 일을 혼자서 끙끙 앓았던 거야? 큰아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병훈이 이제 겨우 울다 잠들었잖니. 그러자 둘째가 한숨을 쉬며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왜 엄마한테 이 얘기를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형이 대출 받는 걸 끔찍이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형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사돈 쪽 남동생의 뺑소니 합의금 문제. 그건 형의 잘못도 아니고
임신도 형 혼자 시킨 거 아니잖아. 왜 형이 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해?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왜 이렇게 참았니?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고. 둘째도 형을 바라보며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난 그냥 우리 병훈이가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싫었어. 그리고 내가 임신시켜서 데려온 아이 엄마를 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못 살게 한 것도 미안했고,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도 알잖아. 결혼해서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동무, 너도 알잖아.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괜히 엄마랑 덕모한테 이 얘기를 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저 내 걱정만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저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너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돌볼 줄 모르니? 그렇게 말하며 큰아들의 팔을 내려쳤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이제 병훈이 데리고 이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후로 큰아들은 손주와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협의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반발하며 이렇게 말했죠. 이혼? 무슨 이혼이야? 평소엔 그렇게 이혼하자고 노래를 부르더니 당신이 말한 대로 이혼하자는 거잖아. 대체 왜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왜 이혼을 해? 그건 그냥 화나서 한 말이지. 진심이 아니었어. 싸우다 보면 무슨 말이든 하게 되는 거야. 당신 당장 애 데리고 집에 들어와. 우리 엄마가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다고 전화했어. 그걸 내가 왜 줘? 더 이상 내가 왜 당신네 집에 생활비를 줘야 하냐고. 이제는 내 처가도 아니잖아. 웃기고 있네.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막상 진짜 이혼하자고 하니까 무섭지? 당신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우리 엄마한테 한 짓 톡톡히 치르게 할 거야. 그럼 우리 병훈이 내놔. 병훈이를 나한테 보내면 내가 이혼해 줄게. 병훈이? 당신이 언제 병훈이를 그렇게 챙겼다고 그래? 지금 병훈이를 무기로 삼는 거야? 병훈이는 절대 안 돼. 싫으면 나도 이혼 못해. 법원에서 엄마인 나 편을 들어줄 거야. 병훈이 빼앗기기 싫으면 당장 집에 들어와. 결국 며느리는 전화를 끊으며 결사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큰아들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까지 걸어야 했죠. 변호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큰아들이 우세했지만 며느리가 주 양육자로 손주를 돌봐왔고 손주도 며느리에 대한 애착이 깊어서 판사가 며느리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이 유리한 상황이었기에 소송 준비와 함께 암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항암 치료 때문에 4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둘째는 가게 출근을 해야 해서 저는 할 수 없이 손주를 데리고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손주는 식당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그때 오랫동안 저희 식당 주방에서 일했던 직원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볼수록 언니네 손주는 큰아들을 안 닮은 것 같아요. 엄마 쪽 유전자가 너무 센 건가? 그래도 얼굴 어딘가엔 아빠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제야 손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얼굴에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지만 큰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손주와 큰아들의 머리카락을 모으고 칫솔까지 함께 동봉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은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 있던 큰아들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보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 혹시 예상되는 거 없었어? 이 아이라고 확신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제가 묻자 큰아들은 힘없이 대답했죠. 난 그냥 걔가 내 자식이라고 하길래 믿었지. 우리가 6개월이나 사귀었는데 상식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병훈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혼전 임신시킨 거 미안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개 숙이며 살았는데. 큰아들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던 둘째도 형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훈이 보내자. 이제는 네 친자식이 아니란 게 확실하니까 미련 떨지 마. 세상에 그래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래도 며느리가 병훈이한테 잘하긴 했다면서 더 정들기 전에 어릴 때 보내주는 게 맞아. 큰아들은 여전히 흐느끼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주와의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저 결심했어요. 병훈이 드릴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깔끔하게 떨어져주는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 2억 3천짜리 빌라랑 위자료 명목으로 1억 더 얹어주세요. 애 아빠보다는 어머님이랑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어차피 병훈이는 애 아빠랑 어머님이 끔찍이 아끼시잖아요. 애 아빠도 항암 치료에 소송 준비하느라 힘들어하니까 제가 선심 쓰는 셈 치고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어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 손주가 큰아들을 닮지 않았다는 걸 이미 눈치챘을 텐데 이제 와서 핏줄도 아닌 손주를 무기로 삼아 돈을 뜯어내려는 그녀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죠. 그래, 돈 얘기 만나서 하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큰 카페로 와. 며느리는 신이 나서 당장에라도 달려올 기세였습니다. 큰아들은 자신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겠다며 함께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자 확인 결과지를 들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네 조건 기억하지? 네, 어머님, 빌라에 1억 더 주시면 병훈이 드릴게요. 이 조건 아니면 병훈이는 못 드려요. 좋아, 그럼 병훈이는 네가 데려가. 그거면 깔끔하지?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순간 친자 확인 결과지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아들과 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지야. 이제 무슨 말인지 더 확인할 필요 없겠지? 종이를 받아든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며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차가운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어떻게 5년 동안 나를 이렇게 철저히 속일 수가 있어? 내 인생 망쳤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며느리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분명히 병훈이는 재원 씨 아들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재원 씨 아들이 맞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고 다른 두 군데에서도 똑같이 검사를 받아봤다. 그럼 그 세 군데가 전부 다 돌팔이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큰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참을 수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훈이 누구 아들이야? 그거 하나만 말해줘. 내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야? 그제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 당신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도 만났었어. 그땐 나도 몰랐어. 누구 아이인지 당신이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당신을 선택한 거야.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누구 애인지. 하지만 애 키우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 당신이 더 믿을 만하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 보였어.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거야. 큰아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애가 나랑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면 적어도 뒤늦게라도 사실을 말했어야지. 어떻게 이걸 5년이나 숨기고 살 수가 있어? 인간도 아니네, 정말.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종이 뭉치를 던지며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됐어. 그 집에서 당장 짐 싸들고 나가.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나한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러자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더니 그제서야 정말로 궁지에 몰렸다는 걸 느꼈는지 무릎을 꿇고 큰아들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나 혼자 어떻게 애를 키워?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우리 집에도 말해서 더는 당신한테 돈 요구 못하게 할게. 생활비도 내가 더 이상 요구 안 할게. 당신이 주는 대로 받을게. 정말로 미안해.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때는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요.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큰아들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1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살다 너처럼 뻔뻔하고 끔찍한 애는 처음 본다. 우리 아들한테 그동안 돈 뜯어간 것들, 우리 아들한테 했던 짓들, 내가 법적으로 고소해서라도 죗값 꼭 받아낼 거야. 나한테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듣기도 싫으니까.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눈물로 호소하며 큰아들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는 애원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단호하게 떨쳐내며 한마디를 남기고는 저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선택해. 끝까지 버티면서 나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없는 돈 더 뜯기고 감옥살이를 하든 아니면 이 아들 데리고 깔끔하게 맨몸으로 쫓겨나든 결심 서면 문자나 보내. 절대 전화하지 마. 이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다시 암세포가 자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 병훈이가 네가 엄마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도록. 며느리는 그저 엉엉 울기만 할 뿐 더는 우리를 붙잡을 용기조차 내지 못하더군요. 결국 며느리는 맨몸으로 쫓겨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던 날, 그녀는 엉엉 우는 병훈이를 데리고 떠났죠. 큰아들은 병훈이를 웃으며 배웅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 후 제가 큰아들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며느리를 고소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니? 그때 큰아들은 쓰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게 제가 병훈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그 여자는 너무 미웠지만 병훈이는 죄가 없잖아요. 적어도 범죄자가 아닌 엄마 밑에서 자라야죠. 엄마, 저 이제 병훈이 2번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나 그 집안에서 병훈이를 빌미로 다시 저한테 접근할 게 뻔하니까요. 이제 그 집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처음엔 병훈이 생각에 많이 힘들겠지만 결국 이게 맞는 길이에요. 어설픈 연민은 오히려 저나 그 애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그렇게 큰아들이 암 수술을 받은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며느리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이후로는 그 집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아마 잘 지내고 있겠죠. 저도 큰아들도 그쪽 소식을 굳이 더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동안 병훈이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건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았는데 큰아들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몇 번의 전화를 무시하자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렇게 5년 동안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아이와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저희 집에서 저와 둘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몸도 좋아져서 등산도 자주 다니고 있고 혹시 모를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회사까지 차로 1시간 40분이나 걸리는데도 출퇴근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큰아들에게 안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자긴 지금처럼 저와 둘째랑 함께 사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참 대견하고 고마운 아이죠. 그런데 둘째는 형을 아직도 걱정하고 있어요. 얼마 전 형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밥을 먹으러 복합 쇼핑몰에 들렀는데 형이 아동복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형이 아직도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완전히 놓지 못한 것 같다고 걱정하더군요. 아무리 애를 보내주었다 해도 5년 동안 친자식으로 믿고 키웠던 병훈이에 대한 미련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큰아들의 마음을 둘째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큰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군요. 그저 큰아들의 등을 다독여주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함께 부모와 자식으로 몇 년을 살아왔는데 그 기억을 쉽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나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니 말이죠. 요즘 만나는 아가씨 있다면서? 혹시 결혼 생각은 있는 거야? 둘째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둘째는 오히려 저를 보고 답하더군요. 엄마, 형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요즘 세상에 35살이면 그렇게 급한 나이는 아니에요. 난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천천히 결정할래요. 그러다 안 맞으면 그건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둘째는 가족을 떠나버린 아빠와 사기 결혼을 당한 형을 보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내려놓은 듯 했어요. 겉으로는 항상 밝게 행동하는 둘째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둘째에게 결혼을 재촉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결혼하게 된다면 둘째의 상처를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상처 많은 우리 아들들을 보듬고 다독이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두 아들 앞에서 언제나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서 있는 엄마가 되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고 있어요. 제 불행한 팔자가 더 이상 아들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그저 우리 가족에게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마지막으로 큰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재원아, 엄마야. 엄마가 갑자기 사연을 신청했다고 해서 놀랐지? 누구보다 착한 너한테 왜 자꾸만 이런 아픈 시련들이 닥치는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도 재원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쁜 일만 가득할 수는 없잖아. 그동안 큰 불행이 너를 덮쳐왔던 만큼 그 뒤에는 분명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엄마는 믿어. 그러니 우리 큰아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고 엄마랑 동생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아, 그리고 덕모야, 너도 사랑한다. 네 이름을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지 말거라.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가족에게도 밝은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심은숙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심은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심은숙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심은숙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